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나스닥이 1.7% 올랐고 우리 TQQQ는 하룻밤 사이 4.94% 뛰어 $81에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짚을 이야기는 우리 계좌 수익률이 아닙니다. 어젯밤 뉴욕 증시를 가장 세게 끌어올린 주인공이 미국 회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바로 그 두 회사가 어젯밤 월스트리트의 반도체 장비주들을 통째로 불태웠습니다. TQQQ를 들고 주무신 분들, 계좌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 이유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젯밤 무엇이 움직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상승의 선봉이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설계 회사가 아니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어젯밤 가장 크게 오른 건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그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 장비를 파는 회사들이었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1위 기업 KLA가 9.28% 폭등했고 노광 장비를 사실상 독점하는 네덜란드의 ASML이 5.33%, 식각 장비의 램 리서치가 5.86%, Applied Materials가 6.02% 올랐습니다. 여기에 통신용 반도체의 Marvell, AMD, Intel, On Semiconductor 같은 종목도 큰 폭으로 뛰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루 만에 3% 넘게 솟구쳤습니다. 반면 시가총액 4조 8천억 달러의 대장 엔비디아는 2.63% 오르는데 그쳐 다시 $200를 회복했습니다. 대장보다 장비주가 3배 가까이 더 뛴 날이었습니다. 이 상승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한 주의 흐름으로 보면 더 또렷합니다. 불과 나흘 전인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나스닥은 1.1% 빠졌습니다. 인공지능에 쏟아붓는 돈이 정말 회수될 수 있느냐는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시장이 한번 휘청였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바닥을 찍고 월요일에 2.3%, 어젯밤 화요일에 다시 1.7%가 올랐습니다. 다만 이 이틀을 한 가지 원인으로 묶으면 시간 순서가 어긋납니다. 월요일의 반등은 며칠째 쌓여온 반도체 장비 투자 확대 기대, 이를테면 투자은행 서스케헤나의 장비 시장 전망 상향 같은 흐름이 먼저 끌어올린 것이고, 한국발 투자 소식이 시장에 도착한 건 어젯밤 화요일입니다. 그러니 한국 발표는 이틀짜리 반등 전체의 방아쇠라기보다 이미 데워져 있던 장비주 기대 위로 떨어져 어젯밤의 환호를 한층 더 키운 가속 페달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 반도체가 이제 미국 증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S&P 500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인 약 18%, 5분의 1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도체가 기침을 하면 미국 증시 전체가 감기에 걸리고 반도체가 환호하면 지수가 통째로 따라 오릅니다. 우리 TQQQ가 추종하는 나스닥 100은 그 쏠림이 더 심하니 어젯밤 반도체 장비주들의 폭등이 곧바로 TQQQ의 5% 가까운 급등으로 번진 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어젯밤 사실상 반도체 장비주에 올라탄 셈입니다. 그럼 왜 하필 장비주가 먼저 그리고 더 크게 움직였을까요? 답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보도를 종합하면 두 회사는 한국 서남부에 새 반도체 생산 거점을 짓고 국가 차원의 반도체 생태계 프로젝트에만 5천억 달러가 넘는 돈이 투입됩니다. 향후 10년에 걸친 전체 투자 규모가 1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천조 원에 육박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 회사가 각각 서남부에 새 반도체 공장 2곳씩을 세우고 인공지능 수요가 워낙 급해서 완공 시점을 원래 계획보다 대폭 앞당기고 있다고 합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이번 결정을 두고 계속될 메모리 부족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생산 기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블룸버그는 이 약속을 인공지능 붐에 대한 가장 큰 패링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최 회장이 말한 메모리 부족이라는 단어를 그냥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원래 호황과 불황을 가장 거칠게 오가는 분야입니다. 불과 한두 해 전만 해도 메모리는 공급이 넘쳐서 가격이 바닥을 기었고 삼성과 SK 같은 회사들이 감산까지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그 판을 뒤집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하나가 잡아먹는 메모리의 양이 워낙 막대해서 넘치던 재고가 순식간에 동나고 이제는 만들기가 무섭게 팔려나가는 부족 국면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 두 회사가 막대한 돈을 들여 새 공장을 짓겠다는 건 단순한 자신감 표현이 아니라 지금 들어오는 주문을 받을 공장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증설에 나선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짚으면 이번 메모리 호황은 과거의 흔한 메모리 사이클과 결이 좀 다릅니다. 예전 메모리는 누구나 찍어내면 비슷비슷한 D램이라 값이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은 여러 개의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까다로운 기술이라 아무 회사나 단기간에 물량을 쏟아낼 수 없습니다.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사실상 삼성과 SK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정도로 좁습니다. 공급자가 적고 기술 장벽이 높으니 수요가 폭발하는 지금 이들이 가격을 끌고 갈 힘, 즉 가격 협상력을 쥐게 됩니다. 어젯밤 시장이 메모리 공급망에 이렇게 후한 점수를 준 것도
이번엔 단순한 물량 싸움이 아니라 소수 기업이 비싼 값을 받는 구조라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 장비 회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 겹만 더 들여다보면 왜 이들이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길목인지 보입니다. ASML은 회로를 새기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기계 한 대 없이는 최첨단 반도체를 아예 만들 수가 없습니다. KLA는 그렇게 만든 반도체에 미세한 결함이 없는지 검사하는 장비의 1위 기업이고 Lam Research와 Applied Materials는 웨이퍼를 깎고 쌓아 올리는 핵심 공정 장비를 댑니다. 즉 삼성이든 SK든 엔비디아의 위탁 생산을 맡은 대만의 TSMC든 누가 공장을 짓더라도 이 네 회사의 장비는 반드시 사야 합니다. 그래서 특정 반도체 회사 하나의 운명에 베팅하는 것보다 모두가 똑같이 의존하는 장비 회사에 베팅하는 게 더 확실하다는 논리가 어젯밤 시장을 움직인 겁니다.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을 위해 이 연결고리를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삼성과 SK가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장을 지으려면 미국과 네덜란드의 장비 회사에서 기계를 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장비 회사들의 주가가 어젯밤 뉴요크에서 뛰었습니다. 그 장비 회사들은 나스닥 100 지수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TQQ는 그 나스닥 100을 3배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장 발표 하나가 며칠 만에 여러분 계좌에 5% 가까운 상승으로 돌아온 겁니다. 멀게 느껴지는 뉴스가 사실은 내 계좌와 이렇게 한 줄로 이어져 있다는 걸 알면 시장을 보는 눈이 한 단계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시간표가 원래 그렇게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 하나를 세우는 데는 몇 년이 걸리지만 그 공장을 짓겠다는 결정이 떨어지면 장비 주문은 그보다 훨씬 앞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자 사이클이 돌아설 때 주가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바로 장비주입니다. 실제로 어젯밤의 분위기는 한국 발표 한 건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투자은행 서스퀘헤나는 최근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전망치를 다시 상향하고 장비주들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렸습니다. 업계에서는 2025년 약 1,100억 달러였던 웨이퍼 가공 장비 시장이 2026년엔 1,400억 달러대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성장의 동력이 바로 인공지능 반도체와 첨단 로직 그리고 D램 같은 메모리 수요입니다. 며칠째 깔려있던 이 장비 투자 확대 기대 위로 어젯밤 삼성과 SK라는 가장 무거운 증거가 떨어진 셈입니다. 다만 역사를 아는 투자자라면 여기서 한 가지 균형추를 달아둬야 합니다. 반도체 장비주는 투자 사이클의 시작에서 가장 먼저, 가장 화끈하게 오르지만 사이클이 꺾일 때 가장 먼저, 가장 차갑게 빠지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메모리 값이 한창 치솟던 과거 호황기에 업계가 너도나도 공장을 늘렸다가 그 공장들이 동시에 물량을 쏟아내면서 이듬해 가격이 무너지고 그토록 잘 나가던 장비 주문이 한순간에 끊겼던 일이 반도체 역사에서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좋은 시절에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베팅하는 게 바로 다음 침체의 씨앗이 되곤 했습니다. 지금의 인공지능 수요는 분명 과거 어느 사이클보다 거대하고 구조적이지만 그렇다고 사이클이라는 중력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어젯밤에 1조 달러스 증서를 환호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돌아갈 무렵에 수요가 그만큼 따라와 있을지를 함께 묻는 게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그래도 이 대목이 왜 지금 중요한지는 솔직하게 짚겠습니다. 지난 며칠 이 채널에서 우리는 반도체를 두고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회의론을 여러 번 다뤘습니다. 누가 이 막대한 인공지능 설비 투자를 끝까지 감당하느냐, 그 돈이 정말 매출로 돌아오느냐는 의심은 6월 한 달 내내 시장을 따라다닌 묵은 논쟁이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그 논쟁을 처음 시작한 사건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의심 위로 이번엔 한층 더 구체적인 반론이 떨어진 한 회차였습니다. 추상적인 전망이나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아니라 세계 메모리 1위와 2위 회사가 정부와 함께 1조 달러가 넘는 투자 계획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으니까요. 누가 이 비용을 감당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의 두 거인이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한 목소리로 손을 든 셈입니다. 장비주 다음으로 눈에 띈 건 AMD였습니다. AMD는 어젯밤 7.68% 올랐는데 여기엔 자체 호재도 있었습니다. 투자은행 웰스 파고가 AMD의 목표 주가를 615달러로 올리며 인공지능이 학습 단계에서 추론 단계로 넘어갈수록 AMD의 그래픽 칩과 서버용 반도체 매출이 크게 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AMD가 어제 갑자기 엔비디아를 제친 게 아닙니다. AMD는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오르며 몇 달째 반도체 대장주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이었습니다. 어젯밤은 그 굳어진 흐름 위에 장비주 랠리와 목표주가 상향이 겹쳐 한 번 더 크게 분출한 날이지 새로운 주도권 교체가 시작된 날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강세가 어제 유난히 또렷하게 드러났을 뿐입니다. 대장 엔비디아 이야기도 한 번 더 짚어두겠습니다. 어젯밤 엔비디아는 장비주만큼 뜨겁진 않았지만 2.63% 오르며 다시 주당 200달러를 회복했고 시가총액은 4조 8천억 달러대를 지켰습니다. 장비주와 AMD가 앞장서 달리는 동안
대장이 차분하게 $200 선을 되찾았다는 건 이번 상승이 엔비디아 한 종목의 단발성 뉴스가 아니라 반도체 공급망 전체로 매수세가 퍼진 결과라는 걸 보여줍니다. 한 종목이 끌고 나머지가 따라가는 장보다 업종 전체가 함께 들리는 장이 대체로 더 건강합니다. 어젯밤이 후자에 가까웠다는 점은 기록해 둘만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젯밤 상승이 더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이게 금리라는 역풍을 뚫고 나온 상승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장비주나 성장주는 금리가 오르면 먼저 얻어맞습니다.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깎아내리는 할인율이 높아지니까요. 그런데 어젯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1.05% 올라 0.42%에 마감했습니다. 게다가 연준 인사인 패트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어젯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아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매파적인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연준 인사는 인하도 아닌 인상 가능성을 입에 올렸는데 시장은 그걸 다 무시하고 반도체를 샀습니다. 어젯밤의 상승을 깔끔하게 금리 덕분이라고 포장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금리는 어제 분명한 역풍이었고 다만 인공지능 설비 투자라는 매수 세력이 그 역풍을 압도했을 뿐입니다. 무엇이 진짜 주인공이었는지를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매크로 지표도 이 그림과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발표된 5월 구인 건수 졸츠는 759만 4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 730만 건을 웃돌았습니다. 노동시장이 식기는커녕 여전히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반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는 91.2로 예상치 94.4를 밑돌았습니다. 일자리는 많은데 소비자들의 심리는 살짝 위축된 엇갈린 신호입니다. 여기에 시카고 제조업 경기지수도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종합하면 경제는 둔화의 기미보다 견조함의 신호가 더 많았고 바로 그 견조함이 해맥 같은 연준 인사가 매파적 발언을 이어갈 명분을 줍니다. 시장이 위험을 다시 끌어안는 분위기는 변동성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시장의 공포를 재는 변동성 지수 BX는 어젯밤 7.71% 급락해 16.29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주 동안 16% 넘게 빠진 겁니다. 지난 몇 주 시장을 짓눌렀던 중동발 전쟁 위험이 빠르게 거치면서 공포의 값이 통째로 빠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국제 유가도 그 연장선이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정상가는 버럴당 69.5달러로 1.77% 내렸고 브렌트유도 72.92달러로 소폭 밀렸습니다. 전쟁이 식고 유가가 내리고 변동성이 가라앉는 이 조합이 위험 자산을 사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균열이 하나 보입니다. 시장은 6년 만에 최고의 분기를 자축하고 있는데 정작 투자 심리를 재는 공포 탐욕 지수는 여전히 30일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VX는 무너지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은 아직 환호로 돌아서지 못한 겁니다. 암호화폐 쪽은 분위기가 더 심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어젯밤 2.48%더 빠져 58,000달러대로 내려앉았고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는 15 극단적 공포 구간입니다. 주식시장은 인공지능에 취해 환호하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정반대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같은 위험 자산인데 돈의 방향이 정반대로 갈리고 있다는 건 지금 시장의 매수세가 인공지능과 반도체라는 아주 좁은 길목에 집중돼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모든 위험 자산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만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한 분기의 마지막 거래일에 벌어졌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젯밤으로 2026년 상반기 그리고 2분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분기를 두고 나스닥이 2020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강한 분기를 보냈다고 정리했습니다. 다우지수는 5년 만에 최고의 상반기를 기록했고 중소형주를 모은 러셀 2000은 무려 1991년 이래 가장 좋은 상반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한 분기 동안 나스닥이 20%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특히 이 러셀 2000의 강세는 그동안 대형 기술주에만 쏠리던 상승이 중소형주로도 번지고 있다는 뜻이라 눈여겨볼 만합니다. 우리 TQQQQ가 올해 들어 55% 넘게 오른 것도 우리가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이런 분기를 시장이 통째로 밀어올려준 결과라는 걸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 환호에는 곧 진짜 시험대가 따라옵니다. 분기가 끝났다는 건 이제 그 분기의 성적표를 받을 시간이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 펩시코를 시작으로 그 다음날 델타 항공이 실적을 발표하며 분기 실적 시즌의 문을 엽니다. 시장은 지난 2해 동안 인공지능에 돈을 쓰겠다는 약속만으로도 주가를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돈을 쓴 회사들이 실제로 매출과 이익으로 그 약속을 증명해야 하는 국면입니다. 삼성과 SK가 1조 3천억 달러를 걸겠다고 선언한 바로 그 인공지능 수요가 정말로 기업들의 손익계산서에 숫자로 찍히는지 그게 7월부터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할 진짜 시험입니다. 이제 어젯밤 빅텍들이 어디서 마감했는지도 가볍게 훑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3배 나스닥을 다루는 곳이니
대형 기술주들의 시세는 매번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요. 방금 본 엔비디아는 2.63% 올라 $200을 되찾았습니다. 애플은 2.7% 오르며 비교적 강했는데 어젯밤 미 연방대법원이 에픽게임즈와의 앱스토어 수수료 분쟁에서 애플의 항소를 심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앱스토어 수수료 마를에 운명이 걸린 사안이라 앞으로 따라가 볼 만한 재판입니다. 구글의 알파벳은 1.05% 올라 한 주 동안 3.2% 상승했고 테슬라는 2.13% 올라 한 주 만에 10% 넘게 뛰며 빅텍 중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아마존은 0.75% 내려 어젯밤 빅텍 중 거의 유일하게 빨간불이었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인공지능 엔지니어를 고객사에 직접 파견하는데 $10억 투자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메타는 거의 보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21% 올랐지만 올해 들어서는 20% 넘게 빠져 있어 대형 기술주 중에서는 눈에 띄게 뒤처진 종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6월 중순 상장한 우주항공의 신규 대형주 스페이스X는 어젯밤 4.06% 오르며 어제 무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실계좌입니다. $10,000로 시작한 계좌는 어젯밤 TQQQ의 급등에 힘입어 현재 약 15,300달러가 됐습니다. 전략은 여전히 롱 페이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가 $736로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200일 이동평균선 $632보다 16% 넘게 위에 있으니 지금은 레버리지를 온전히 씻고 가는 구간입니다. 이 자리에서 전략이 따로 손 뗄 일은 없습니다. 추세가 위를 가리키는 동안은 시스템이 그냥 따라가게 두는 게 전부입니다. 이 채널이 $10,000로 시작한 건 거창한 비법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지난 10년을 돌아본 백테스트에서 $10,000를 16억 원으로 불린 이 전략이 시간이 쌓이면 실제 계좌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진짜 돈으로 확인해 보려는 실험이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처럼 한국의 두 회사가 시장을 흔드는 날도 6월처럼 의심이 시장을 흔드는 날도 이 긴 실험의 한 페이지일 뿐입니다. 하루의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이런 날들이 쌓여 어떤 곡선을 그리는지를 같이 지켜보는 게 이 채널의 진짜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의 어떤 성과도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매일의 기록을 정직하게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밤 다시 미국장이 열립니다. 밤 10시 30분, 2026년 하반기와 3분기의 첫 거래일이 시작됩니다. 6년 만에 가장 뜨거웠던 분기를 닫은 시장이 그 열기를 새 분기로 이어갈지 아니면 차익 실현 매물에 한 박자 쉬어갈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젯밤 한국이 던진 1조 3천억 달러짜리 배팅이 장비주를 넘어 메모리와 인공지능 공급망 전체로 번지는지, 그리고 7월 중순부터 시작될 실적이 이 모든 환호를 숫자로 받쳐주는지, 그 두 가지를 저도 매일 아침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나이키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나이키 같은 소비재 대표주의 실적은 한 기업의 성적표를 넘어 소비자들이 지금 지갑을 열고 있는지 닫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소비 심리의 풍향계로 읽히곤 합니다. 잠시 후 earnings call 내용을 정리해서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의 실적 발표나 더 자세한 종목 분석까지 챙겨보고 싶으신 분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고 멤버십에서는 보고 싶은 종목의 분석을 직접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젯밤 시장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저희 채널 영상을 챙겨보시면서도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참에 구독 버튼도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또 정리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